코로나19 이후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번진 직장 문화. 조용한 퇴사. 직장에서 퇴사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떠나서 최소한의 업무만 유지하려는 태도. 한 기업이 직장인 10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7%가 조용한 퇴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용한 퇴사는 곧 낮은 직원 몰입도를 의미한다. 기업 성과를 결정짓는 직원 몰입도. 갤럽 조사 결과 2022년 직원 몰입도 세계 평균은 21%. 그중 우리나라의 직원 몰입도는 고작 12%. 본 영상의 도표는 갤럽의 2022년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자타공인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던 나라는 빨리빨리. 그래야 성과금도 가져가야지. 일하기 싫어. 지식경제 시대에 이르러 정작 일을 해야 하는 두뇌와 마음이 가장 게으른 나라가 되었다. 갤럽은 직원들 몰입 수준의 70%가 직속 상사의 리더십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휴, 내가 관두고 말지. 저놈의 상사 때문에. 즉, 한국 직장인들이 낮은 몰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리더들의 리더십이 그만큼 낮은 수준이라는 것. 2023년이 시작된 후 2023년 10월까지 리더십 제목으로 1246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무려 매일 4권꼴로 리더십 책이 출간되었다. 기업들도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에 엄청난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분명 우리 사회는 리더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직원 몰입도는 이토록 낮을까? 한편 갤럽의 조사에서 한국의 약 3배인 35%라는 가장 높은 몰입도를 보여준 나라는 바로 미국. 미국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몰입도를 보여준 나라이다. 그리고 이 미국 직장인들의 높은 몰입 수준을 만들어낸 리더십의 비밀. 원온원. 원온원 리더와 팀원이 1대1로 대화하는 것. 여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아하, 그러면 헐 쉽겠는데요? 미국의 팀장들은 원온원을 자신의 스케줄에 가장 먼저 고정시키며 원온원이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과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직원 몰입도 높여주는 리더와 팀원의 1대1 대화 스킬. 팀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직업이다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믿을 만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손으로 펼쳐야 할 것은 도서명, 고성과 리더의 비밀 원온원. 저자 현순엽. 출판사 파지트. 대한민국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를 꼽으라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박완서입니다. 특히 여러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되며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데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꽤 된 그에게는 소설 외에도 참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의 궤적을 담은 산문집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를 소개합니다. 사실 이 책은 1977년 초판 발행 후 2002년 재출간되었던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의 전면 개정판입니다. 이 책은 무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절판되지 않았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우리나라에서 박완서 작가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출판사 세계사에서는 한국 문학의 거목, 박완서 작가의 이 소중한 유산인 글들을 다시금 독자와 나누기 위해 제목을 바꿔 새롭게 소개합니다.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수록된 46편의 에세이를 보면 작가가 거쳐온 20년 동안의 파란만장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언제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게 하는 무언가를 가져다 주죠. 책의 앞부분에는 살아생전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한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지금까지 오래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경험이 누적돼서 그것이 속에서 웅성거려야 해요.
이런 작가의 시선과 마음으로 적힌 수많은 글들에는 한 편 한 편 가시지 않는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책의 말미에 그의 딸 호원숙 작가가 공개한 어머니 박완서, 따뜻한 사물의 기억 챕터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엔 궁금하기만 했던 작가의 삶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가 늘상 들고 다니던 소지품, 좋아하던 것들, 그리고 그 옛날 손으로 남겼던 메모, 어느 호텔방에서 이혜인 수녀에게 남긴 손편지까지 참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훌쩍 지난 소설가 박완서. 그가 남긴 족적을 따라 이 책의 글자 하나하나를 곱씹다 보면 어느샌가 섬세하게 마음을 울려주는 따뜻한 속삭임이 귓가에 들려올 거예요. 도서명 사람을 무게로 안 느끼게. 저자 박완서. 출판사 세계사. 예언대로라면 오늘 이 섬에서 6명이 죽는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영능력자 우스기 유포는 미스터리한 최후의 예언을 남겼다. 자신이 사망한 날로부터 20년 후 무쿠이라는 작은 섬에서 6명이 참혹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10분 뒤에 출발한대. 방심하지 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이색적인 휴가가 필요했던 나와 친구들은 예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쿠이 섬으로 가는 배의 표를 구매했다. 승선하려 줄을 선 그때 소란이 일어났다. 왜 이렇게 끈질겨? 미친 소리를 해도 유분수지. 농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노인이 화려한 차림의 여자와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노인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여자는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무쿠이 섬에 가는 거라면 그만두시는 편이 좋아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자도 20년 전의 예언을 믿고 있는 것일까? 예상과 달리 그녀는 우리와 같은 배에 올라탔다. 친구는 기묘한 일이 벌어진 게 흥미로운 듯 추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무서운 일은 이 배가 아니라 섬에서 벌어지나 봐. 사고가 날 예정이라면 저 여자가 있을 리 없잖아? 파도 너머로 점점 섬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예언대로 정말 6명이 죽게 될까? 음산한 섬의 모습을 보자 불길한 예감이 치솟았다. 기묘한 일은 섬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미리 예약을 했어도 묵을 수 없다니. 왜죠? 여행 전 예약해두었던 여관에서 이상한 이유로 입실을 거부한 것이었다. 이제 곧 원령이 내려와서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숙박하실 수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허름한 민박집에서 묵게 되었다. 잠자리에 든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다급한 친구의 목소리에 깨어났다. 어서 일어나. 큰일 났어. 하루가 죽었어. 함께 온 친구 중 한 명이 바닷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 여자가 맞았어.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예언이 사실이라면 아직도 5명이 더 죽어야 해. 누가 하루오를 죽게 만든 걸까? 이 섬은 정말로 원령의 저주를 받은 걸까? 고기왕이 온다. 작가 사와무라 이치의 악마적 문제작. 외딴 섬의 살인극 미스터리라니. 이 책의 마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스터리 소설 예언의 섬을 통해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도서명 예언의 섬. 저자 사와무라 이치. 출판사 아르테. Honestly, I should be dead. I've almost died twice. In fact, the first time was at age 20, and I actually was clinically dead for 6 minutes. Driving home from work, I was hit head-on by a drunk driver at 70 miles an hour. Another car hit me in the door of my car after the drunk driver hit me. Instantly, I broke 11 bones and began to bleed to death. After an hour, the fire department cut me out of the car with the jaws of life, and my heart stopped beating. And I was clinically dead for 6 minutes. I was rushed to the hospital on a helicopter, and I was revived on the helicopter. I was in a coma for 6 days. And when I woke up from the coma, I was told by doctors I would never walk again. I had 11 broken bones and permanent brain damage. And I just had this faith, this unwavering faith that I was going to walk again, to the point where the doctors thought I was in denial. They thought I was delusional. They kept telling my parents, you need to get his expectations in order. He's probably never going to walk again. And I just kept telling my dad, look, Dad, I believe, I have faith, I'm going to walk again, and I'm going to maintain that faith until I'm proven otherwise.
And a week after I came out of the coma, the doctors came in with routine x-rays and they said, we don't know how to explain this, but your body is healing so quickly. We're gonna let you take your first step today. And I went on to walk and eventually, run an ultra marathon, and the rest is kind of history. And then 2 years ago, I woke up one night, couldn't breathe. And after a series of tests, it was discovered that I had a very rare form of cancer,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nd I have a wife whom I adore, and I have 2 babies, two children who at the time were 7. My daughter was 7 and my son was 4. And I had more to lose than ever before, and I was terrified. But at the same time, I was committed to beating the cancer. And I looked back over my life and I remember a car accident, and I thought, I defied the odds because I maintained unwavering faith that I could walk again and that I would walk again. And so I decided I'm going to use the same mindset and maintain unwavering faith that I can beat this cancer. I did everything from taking 70 supplements a day. I did all the chemotherapy that I had to do, but beyond that, I did acupuncture, I did ozone therapy, I did coffee enemas, and I'll tell you, there is no effort more extraordinary than sticking a tube in your butt. Damn! And I'm grateful to say that the doctors once again were blown away at how my body responded and how quickly I healed. And I'm very grateful to say that I've been cancer-free, I've been in remission for over a year. All of it was because I made and maintained 2 decisions. Every prolific achiever, creator, innovator, athlete, world champion, all of them maintained those 2 decisions. They maintained unwavering faith that they could do things they had never done before, and they put forth extraordinary effort. And I truly believe that anyone can move their goals from being possible to probable to inevitable with those 2 decisions, unwavering faith and extraordinary effort. 할 엘로드, 작가, 기업가, 암으로부터 생존자, 아버지. 당신의 삶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준비가 됐나요?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사이의 노인. 딱 2가지 결심, 확고한 신념 더하기, 남다른 노력만 발견하면 됩니다. 할 엘로드의 책을 읽고 당신의 가장 큰 목표를 가능할지도 모를 단계에서 가능성 높은 단계로, 그리고 반드시 이루는 단계로 끌어올려 보세요. 미라클 모닝 확장판에서 희망과 기적의 아이콘 할 엘로드를 만나보세요. 도서명 미라클 모닝 확장판. 저자 할 엘로드. 출판사 한빛비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분주해진 책방지기 김영희입니다. 제가 올 초에 독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걸 절반도 채우지 못했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난 여태 뭐 했지?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 분주히 책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 기침이 가을까지 쫓아와서 조금은 슬픈 책방지기 윤재호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 요즘이라 독자님들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바람 불어서 지금 지호님 목도 그리고 마음도 되게 말라가기 쉬운 계절이잖아요. 이럴 때 따뜻하고 촉촉하게 마음을 적셔줄 유자차 같은 저희 홈책방에 역시 따뜻해. 네, 책방지기 조이데이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같이 읽을 책은요,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21회 사계절 문학상을 수상한 우리는 -2야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제목이 상당히 신선하죠. 처음에 제목 뭐라고요? 이렇게 말했는데 읽어보니까 이 제목으로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참신한 소재예요. 미주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세아라는 등장인물이 존재합니다.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렸냐? 귀신이에요, 귀신. 세아가 갑자기 머릿속에 귀신 존재하나? 라고 생각하고 고장났는데, 미주는 다른 친구들과 널리 가깝게 지내지 못하는 아이예요. 원래 친구를 사귀는 것에 서툴기도 했고, 이 아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했다
라는 그런 뭐랄까요, 이게 누명을 쓴 건 아니지만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거짓말쟁이로 찍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미주를 따돌립니다. 혼자 지내는 미주인데요, 그 반에 세아라는 아이가 또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근데 세아가 미주에게 접근해요. 네가 쓴 글을 봤는데 너무 좋아, 우리 같이 좀 가깝게 지내볼래? 라고 제안을 하지만 미주는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따돌림 당하는 아이와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세아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세아가 귀신이 되어서 미주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는 -2야 라는 제목의 이야기예요. 세아는 미주를 왜 찾아왔을까요? 를 탐색해보며 저희와 함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줄거리 소개를 하고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바로 답안을 공개하자면 세아가 미주에게 바라는 것은 보통 이게 귀신이 되면 누군가를 찾아왔을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거나 내가 죽어서도 외로우니까 나와 친구가 돼달라거나 이런 식의 요구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세아는 그런 이전의 이야기와 다른 요구를 하거든요. 자신의 조금 부족하고 남들과 다른 동생인 세정이의 곁에 있어 달라, 우리 세정이의 남들이 모르는 면을 알아달라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미주를 찾아옵니다. 저는 이게 다른 귀신 나오는 소설과 너무 다른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방지기님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영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세아가 귀신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공 세아가 사실은 소설이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한 거예요. 너무 빨리 죽어. 주인공이 벌써 죽는다고? 그러면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해서 당황스러웠었는데, 일단 이 소설의 매력은 귀신 세아의 시선으로 이 소설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요소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설에서 보면 뭔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애도하거나 혹은 굉장히 증오하거나 뭔가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야기가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또 보면 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미주와 세정이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힘들겠다, 과연 저 삶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삶인데, 이 소설이 또 감동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귀신 세아의 시선으로 너희들은 정말 진짜 삶을 살아야 돼, 더 삶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응원해주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네. 멋있어. 저는 오늘 이 분위기 너무 적응이 안 되는데요. 오늘은 또 공감하고 아름다운 소설이기 때문에. 네, 아프대잖아요. 맞아. 제 중간에 영희님이 저를 공격할 때마다 기침을 한 번 하고. 아니, 저는 이 세정이를 만나달라는 이야기를 세아가 하기 전에 사실 제일 먼저 와서 했던 얘기는 너가 나한테 500원의 빚을 졌어. 500원을 갚아야 돼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빚을 받으러 왔다라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 이 설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빚을 지고 갚는 관계다. 어느 정도 누군가에게 일방적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서로에게 빚을 지고 갚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야 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면 저도 앞으로 이누님에게 빚을 많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러 갈 거예요? 잘못 얘기. 이미 많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겠나요? 맞습니다. 제가 좀 양심이 없었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여러 관계 중에 어디에 주목하셨는지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미주랑 세정이가 이 세아의 그 활약, 세아의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어쨌든 3번을 만나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3번을 만나기로 해서 이 세정이랑 미주가 만나게 되는데, 이 세정이가 되게 원래도 약간 기행 같은 행동을 하긴 했지만 세아를 잃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주변의 친구들이 되게 수군거려요. 쟤 왜 저래? 건드리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사람을 잃고 나서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그 사람을 애도하는 방식이 누구나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계속 울어야 되고 식음을 전폐해야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누군가를 보내는 방식이나 그 상황은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아이들이 세정이를 되게
피하고 수근거리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미주도 세정이의 그런 행동을 보고 쟤 왜 저러나 싶은 기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세정이를 만나면서 세정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세아를 보내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돼요. 그 부분이 142쪽에 나오는데요. 142쪽 부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김세정은 놀이터 주변을 정신없이 돌았다. 붕대가 감긴 한쪽 팔을 심하게 떨면서 괴성을 지르며 뛰었다.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김세정은 어떤 순간에는 지나치게 밝고 어떤 순간에는 어두운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도 얼마나 힘든 줄 모르는 채로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말리지 않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세아가 미주한테 너 세정이 3번만 만나줘 라고 얘기할 때 미주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마이너스 1이고 김세정도 마이너스 1이야. 우리 같은 애 둘이 만나면 마이너스 2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뒤집히는 장면이라고 이 부분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인 존재들이 이렇게 서로를 채워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 시작이 되는 장면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와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저는 이내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슬픔을 통과해 나가는 각자의 방식이 정말 이렇게나 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좀 뭉클했고요. 제가 주목한 관계는 바로 윤희서와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아와 미주를 좀 힘들게 하게 된 어떤 반의 힘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인데요. 백쪽에 보면 이 윤희서와 친구들 무리의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백쪽에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는 게 권력인 줄 아는 애들, 무리를 지으면 겁이 없어지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줄도 모르고 공격하는 부류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희도 그렇지만 한 명 한 명은 두렵지 않은데 이들이 집단으로 힘을 가지고 정말 막말할 때 저희가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특히나 이제 감수성 예민한 10대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공포스러움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섬뜩하면서도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미주랑 미주 짝 지현이도 좀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잖아요. 그 관계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미주가 그 아까 재훈님이 말씀하신 윤희서 그룹에 의해서 따돌림을 받잖아요. 그때 옆에 있었던 게 짝 지현인데 지현이가 딱히 도와주진 않아요. 도와주진 않는데 그런데 미주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고립되어 있어 외롭지만 굳이 짝에게 뭔가 말을 건다거나 뭔가 시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짝이 다른 애랑 친한 모습을 보고 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쉬움이 되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예를 읽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신세를 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관계는 결국 서로가 신세를 주고받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미주가 친구와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지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미주는 타인에게 신세를 지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쉬운 말을 먼저 하는 인물이 아니었는데 세아와 빚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빚을 중심으로 세정이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사람을 사귀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방법을 익혔다라고 여겼는데 작품의 말미에 지현이와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지현이가 먼저 밥 같이 먹을래?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친구 그 짝꿍이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얘가 학교에 안 왔어요. 얘가 먼저 아쉬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미주가 처음엔 아니 라고 말하지만 혼자 밥 먹는 지현이 옆에 가서 조용히 앉아요. 그리고 지현이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비가 부족해서 난감해할 때 그 모습을 또 미주가 보고 있다가 대신 돈을 내주거든요. 너는 나에게 빚을 졌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성립이 되려면 신세를 져야 맞는 거구나. 너무 그것에 우리가 결벽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좀 힌트를 발견한 것 같아서 저는 이 둘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봤을 때 미주가 이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왔는데 꿈에서 이제 어린 시절에 세정이가 아동학대를 당하겠다, 삼촌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꿈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빨리 신고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할머니가 약간 오락가락하고 계셔서 신고해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꿈 이야기라고 얘기해도 할머니가 자꾸 신고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미주가 화가 나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서 미주야 지금 연기죠, 연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사투리라서 표준어를 읽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미주야 시상에 상관없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누가 고통을 당하면 도와야지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좀 전에 판소리 하는 줄 알았어. 나도 그 생각했어. 미주야 시상에 상관없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냐. 얼쑤. 네, 그래서 할머니가 세상에 상관없는 사람이 어딨냐, 사람은 사람이 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이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람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설, 그 문학도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돌봄을 받는다고 느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나랑 같은 생각, 나랑 같은 마음이나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을 발견하기만 해도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미주를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보면서 이제 이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또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 사람이 꼭 해피엔딩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존재가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와 치유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었고요. 우리가 여기 152쪽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자 사람 인자는 사람과 사람이 등을 기대어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등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우리 옆에 있는 현실에 있는 사람이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소설 속의 인물도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만남, 이 소설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힘은 굉장히 따뜻하고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소설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기능은 뭘까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서사가 있지만 그 중에 소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이 책에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실험군을 나눠서 소설을 읽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요. 그런데 소설을 읽은 집단이 눈빛을 보고 사람의 표정을 맞추는 그 정확도가 읽지 않은 집단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단지 안 읽은 집단이 아니라 책을 읽어도 비문학만 많이 읽는 집단보다 또 소설을 읽은 집단이 훨씬 더 공감도가 좋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소설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공감과 돌봄을 확대해주는 행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되게 흥미로웠고요. 요즘에 갈수록 서사가 되게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동영상도 안 보고 이제 쇼츠를 보고 또 인스타에서도 릴스가 한창 인기이고 그래서 이 짧은 이야기가 정말 전성기인 이 시대에 긴 호흡의 서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 정말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이내님이 던져주신 질문에 답을 하며 클로징을 하자면 이 책을 읽으면 사실 무슨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세정이가 지능이 다른 애보다 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었어요. 이 안에서 그 세아가 세정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혹은 미주가 세정이에 대해 떠올리는 장면에서 그 세정이가 갖고 있는 그 지능이 낮음 이란 특징이 명시적으로 그 호명될 줄 알았어요. 뭔가 지적장애라거나 혹은 뭐 특수학급의 학생이라거나 등등등으로 호명될 줄 알았는데 그 장면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세정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길게 기술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세정이 어떤 아이인지 하나의 단어로 제시하지 않는 게 너무 멋지고 그게 문학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으로 기술을 하니 세정이가 슬픔에 빠진 아이 혹은 그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아이, 마음껏 누군가를 애도하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납작한 꼬리표에서 인간과 존재를 구출하는 게 문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설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21회의 사계절 문학상 수상작인데 20회의 수상작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원이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빠순이, 프로아나 등으로 불릴 수 있는 아이들의 면면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관계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도 그렇게 면면을 보여주고 새로운 관계 맺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최근에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문학의 경향, 궁금해하는 것이 관계 맺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또 저희가 그 여러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는 책을 선택할 때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독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남아있는 독서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해 독서를 하거나 하면서 책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도서명 우리는 마이너스이야. 저자 전엔. 출판사 사계절.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죽어버렸다. 그것도 아주 잔혹하게. 사건 1. 폭발하듯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아파트 주민들은 일제히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사이드라인 10층 집. 깨진 창문 밖으로 화염이 치솟고 있었고 아파트 주차장엔 중년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구급차에 몸이 실리기 전 그는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자기 집 창을 가리켰으며 병원 도착 전에 사망했다. 사건 2. 깊은 밤 혼자 사는 33세 K씨의 비명 소리가 조용한 주택가에 울려 퍼졌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K씨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는데 목 아래를 온통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은 K씨의 상처는 육식동물이 날카로운 송곳니로 찢어놓은 듯한 열상이었다.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은 큰방 옷장에서 온몸이 청테이프로 싸매어지듯 묶인 여성을 발견했다. 구조와 동시에 용의 선상에 오른 그녀는 자신은 K씨의 스토킹과 납치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사건 3. 화장품 업체 대표 51세 Y씨의 충격적인 죽음은 수차례에 걸쳐 뉴스로 보도됐다. 사건 현장인 그의 집 거실에선 바닷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그의 폐에서는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다. 그는 혼자 사는 집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Y씨의 원한 관계가 셀 수 없이 많은 데다 거실 한가운데서의 익사라는 살해 방식은 입증이 불가능했으므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화인의 목 뒤쪽에는 붉은 아기 도마뱀 문신이 있다. 꼬리를 고붓하게 말고 네 발을 넓게 펼친 그 도마뱀은 한 점의 불씨처럼 빛났다. 화인은 셀러맨더 한 마리를 몸 안에 키우면서 잃었던 자신감과 의욕이 다시금 심장에 고이는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병실에 앉아 초췌한 얼굴로 말했다. 그게 나를 지켜줬어요. 제일 절박했던 순간에 이러다 죽을 것 같았을 때 숨쉬듯 벌어지는 은밀한 폭력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위저드 베이커리, 파과, 아가미, 날카로운 현실 감각으로 환상적인 세계를 그리는 스토리텔러. 도서명, 심장에 수놓은 이야기. 저자, 구병모. 출판사, 아르테. 어제의 예술이 오늘의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미술, 역사, 음악. 미술사학자 양정무, 정치학자 김지훈,
피아니스트 조은아, 역사학자 심용환. 예술을 사랑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풀어내는 썰의 향연. KBS 화제의 교양 프로그램 옛설의 전당을 책으로 만나다. 당신에게 도전이란 무엇인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늘도 힘들게 일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 당신은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슨 색인가요? 앙리 마티스. 17인의 화가와 그림,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문화의 모든 것.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예술의 감상. 예술에 관한 세상의 모든 썰. 도서명 옛설의 전당 서양미술편. 저자 KBS 옛설의 전당 제작팀. 출판사 교보문고. 꽃들의 시간. 황상미. 줄무늬 필름지로 움직이는 그림을 감상하는 그림책. 단순히 그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숨겨진 그림이 나타나는 마법 같은 그림책. 필름지의 선이 세로가 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미리 보기. 낮에 민들레는 하늘 높이 바람을 타는 깃털. 밤에 민들레는 연못 속 물고기. 물방울 만들며 춤추는 비단잉어. 낮의 해바라기는 따스한 햇빛을 좋아하는 꽃잎. 밤의 해바라기는 별을 따라 도는 발레리나. 밤은 꽃들이 꿈꾸는 시간. 저마다 간직한 꿈을 이루는 시간. 도서명 꽃들의 시간. 저자 황상미. 출판사 향출판사. 나는 김혜란. 2021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 콘텐츠 선정작. 울고 싶은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을 기묘한 연출로 표현한 그림책. 속이 뻥 뚫릴 만큼 하늘을 나는 오묘한 이야기. 고양이라면 사과를, 물고기라면 용서를, 새라면 화해를. 울고 싶은 날이야. 괜찮아, 그런 날은 하늘을 날면 돼. 물고기들과 함께 난다. 나는 말이지. 앞으로 가면 만나고 뒤로 가면 헤어져. 잡았다. 놓쳤다. 휴. 그만 와. 툭. 화해하러 가자.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나는 김혜란. 도서명 나는. 저자 김혜란. 출판사 향출판사. 먹방짱인 나래. 스킬말렙 보담. 고기지존 세찬. 백종원의 도전 요리왕 3 이탈리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는? 여기가 바로 피자 전문점 피체리아란다. 우리나라처럼 배달도 해주나요? 이탈리아에는 배달 문화가 거의 없단다. 맛이 중요한 이탈리아에서 배달은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 진짜 맛있겠다. 이탈리아 피자는 원래 자르지 않고 나와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보통 칼을 이용해서 잘라 먹지. 1인 1피자니까. 1인 1피자요. 내 안에 이탈리아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구나. 누나는 1인 2피자잖아. 나폴리 피자가 왜 유명한 거예요? 사실 피자는 반죽을 치대는 기술도 까다롭고 장작 화덕이 필요하니까 쉽게 먹기 어려운 음식이야. 그런데 1830년 나폴리에서 화덕을 갖춘 피자 전문점 피체리아가 문을 열면서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피자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마르게리타, 마리나라, 디아볼라 피자. 마르게리타 피자는 다른 피자의 기본이 되는 피자란다. 아, 저도 먹어봤어요. 저도요. 이번엔 이탈리아식 피자 만들기 미션에 도전해보자. 네. 시간은 60분입니다. 그럼 시작해주세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도전해보자. 나만의 독창적인 피자를 만들어 보겠어? 이탈리아의 애국심을 담은 사랑스러운 피자를 만들어야지. 악마의 피자를 만들어서 모두의 마음을 훔쳐야지. 세찬이의 불고기 피자, 나래의 파인애플 피자, 보담이의 페퍼로니 피자, 민우의 마르게리타 피자. 화덕에 구워서 구수한 향이 나네요. 다 같이 시식해보죠. 세찬아, 너 실수한 것 같다. 뭐? 이탈리아 피자에 소고기나 닭고기는 올리지 않아. 아, 정말? 그리고 파인애플도? 헉, 진짜? 진작 말해주지. 피자 만드느라 수고했다. 실수도 했지만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란다. 네. 점수는 벽에 붙여줄게. 다들 휴식을 갖도록. 나래 27점, 보담 37점, 민우 39점, 세찬 21점. 또 꼴찌야.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면 되니까.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란다. 행운의 숫자 7이 3개나? 다음엔 행운이 다 몰리겠는데? 좋겠다.
공감을 해도 왜 화를 내냐? 너한테도 행운이 오도록 7대만 맞자고. 하하. 흥미진진한 요리 대결은 덤. 주제별로 알아보는 각국의 역사 문화 상식.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상식 퀴즈. 한 줄로 읽는 세계 역사까지. 백종원 어린이 요리사들과 함께 떠나는 빅잼 핵이득 세계 역사 문화 체험. 이렇게 알차고 재미있는 요리 많아봐슈. 도서명 백종원의 도전 요리왕 3 이탈리아. 저자 백종원, 남지은. 그림 이정태. 출판사 위즈더마우스. 20대에 일자리를 얻어서 흑자 구간에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가계소득이 비중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제조업은 부가가치가 700%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고용은 그대로 있어요.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모험을 하고 실패해도 생계의 걱정은 없다. 이런 안심을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가가 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모험에 나설 수 있습니다. 1번 우리 인생의 흑자 구간이 줄고 적자 구간이 느는 까닭은? 이원재 랩 2050 대표. 흑자 구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비하는 양은 비슷합니다. 조금 올라갔다 조금 내려오지만 계속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소득이 사실 태어나서부터는 계속 작다가 20대 어느 순간인가 일자리를 얻어서 이렇게 소득이 소비를 넘어서면서 흑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20대에 일자리를 얻어서 흑자 구간에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2010년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7살에 한국의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흑자 구간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는 29살에 진입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아마 더 늦어졌겠죠? 아마 주변을 둘러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점점 흑자 구간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죠. 그러면 노인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고 있냐? 그렇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 구간에 진입하는 시기는 고정돼 있거나 천천히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흑자 구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훨씬 더 결정적으로는 일자리 불안 때문에 흑자 구간 도중에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옮기면서 소득이 뚝 떨어져서 소비보다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적자 구간에 갑자기 진입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조업 고용 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맞으면서 많은 30대, 40대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통계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자 구간이 줄어들고 적자 구간이 늘어나는 현상은 일자리 불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번 어째서 국민소득이 늘어도 내 소득은 늘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불 전체 중에서 가계로 가는 돈, 그러니까 개인한테 이 궁극적으로 가는 돈은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가계소득이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기업소득, 정보소득이 있는데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계소득이 비중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들한테 가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개인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개인들 중에서 소득 상위 10%, 전체 중에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가져가는 비중이 몇 년 전부터 50%를 넘었습니다. 절반 이상 상위 10%가 가져가요. 나머지 90%는 그럼 가져가는 몫이 그만큼 더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한 25년, 30년 전만 해도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렇게 쭉 올라간 거죠.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당연히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계층이 가져가는 소득 몫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이 상위 10%에 속하지 않았다면 원래 가계소득이 적으니까 가져가는 몫이 적은 데다가 상위 10%가 더 많이 가져가니까 가져가는 몫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3번 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득을 주는 게 경제를 살릴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소득이 없거나 또는 소득이 불안하니까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돈이 있어도 나중을 위해서 꽁꽁 숨겨놓는 거죠. 저축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늘지 않고,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내수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 없이 평생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제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수 소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같은 여러 가지 이 해외 이슈들 때문에 어려운 수출 기업들이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내수 소비를 살려서 자영업자, 내수 기업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혁신하고 모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줄을 서 있죠. 사회적으로 굉장한 낭비입니다.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 혁신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모험적인 일에 뛰어들어서 불확실한 일에서 성공을 시키면서 경제를 성장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장 소득이 안정된 분야에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뭔가 모험을 하고 실패해도 그래도 생계의 걱정은 없다, 죽지는 않는다, 이런 안심을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가가 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모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 경제도 활력이 생기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4번 미래의 일과 소득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가 어떤 직장에 소속이 되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고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그리고 평생 동안 가급적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산업혁명 시대의 이야기예요. 산업혁명 시대 공장이라는 것이 처음 생기면서 만들어진 규칙이지 인간한테 원래 주어진 규칙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기술 상황이 바뀌면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집에서 또는 공유 오피스에서 자기의 컴퓨터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가 근무 시간을 정하면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소득인데 그 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전망을 마련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을 하다가 하지 않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또는 자유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일과 소득의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도서명 소득의 미래. 저자 이원재. 출판사 어크로스. 국내 최고 빅데이터 전문가 마인드마이너 송길영. 그가 관측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미래.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송길영 지음 교보문고. 부장님요? 존경하죠. 한 5분 정도? 수많은 명사와 해외 지식인들의 최신 콘텐츠가 시차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지금 젊은 세대는 먼저 입사에 상석에 있다는 이유로 상사를 존경하지 않는다. 효도란 불공평한 거래다. 먹여주고 키워준 되갚음이 효도라면 100세 시대의 효도는 20년 양육의 대가로 60년을 돌보는 편파적인 책임이다. 나는 한국인보다 서울러? 국가는 내가 살아가는 세계관이라는 정서가 희미해진 지 오래다. 이제 삶의 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도시다. 내가 살아가는 범주가 곧 나의 세계관이다. 가장 끔찍한 공포는 팀장님이 금요일 밤에 하는 전화입니다. 팀장님, 개인 시간 침해에 전화라는 세 가지 불편함이 동시에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 공포는 조직 내 세대 갈등의 시작이다. K대리는 2주가 걸리는 일을 생성형 AI가 즉시 해낸다면? AI의 출현은 인류에겐 축복이지만 나에게는 재앙일 수 있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연금술은 무엇일까? 신입사원이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자체의 역량 강화가 가능한 시대. 스승은 유튜브이고 조교는 AI다. 기업은 앞으로 가능성 있는 신입이 아닌 처음부터 완성된 숙련자를 모시려 할 것이다. 이제부터 엄청난 속도로 새 규칙을 만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존재인 핵개인이 탄생한다. 우리는 모두 변화 앞에서 동등한 신인이 될 것이다. 핵개인의 시대. 시대예보에 귀 기울여 생존의 기술로 무장한 뒤 각자 세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한철의 기상을 알려주는 일기예보가 아닌 삶을 대비하기 위한 더 큰 호흡의 시대예보가 시작됩니다. 도서명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저자 송길영. 출판사 교보문고.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류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 소설집 연수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설 속 문장들과 제가 예전에 썼던 소설 속 문장들을 조금씩 뽑아서 낭독해보는 킬링 문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연수,
운전면허 학원의 바랜 개나리색 차, 그 구질구질한 시트에 앉기만 하면 나는 처음 겪는 세계에 홀로 내던져진 아이처럼 초조해졌다. 원래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생활 감각이 강제로 리셋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엑셀을 너무 밟거나 덜 밟았고 비상등과 깜빡이 켜는 타이밍을 매번 놓치고 후방 주차를 하겠다고 핸들을 바쁘게 돌리면서 후진과 전진을 반복했지만 결국 똑같은 궤적만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다. 기어를 아래 놓는 순간부터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서 그랬다. 나는 머릿속에서 차의 이미지를 반전시켰다가 다시 반전시키기를 반복하다 어느 게 원본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엑셀을 또 지나치게 세게 밟고 주차선 뒤편 하단에 한쪽 뒷바퀴를 걸친 채로 강사한테 혼이 났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학원 전체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았고 그런 주제에 도로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운전대를 잡은다. 그러니까 엑셀과 브레이크를 순간에 깔리거나 깜빡이를 깜빡한 채로 차선을 바꾸거나 좌회전하면서 중앙선 왼쪽으로 진입해 역주행하는 나 때문에 도로에 약속된 질서가 망가지고 모든 게 박살날 것만 같았다. 어렵게 면허증을 손에 쥔 뒤에 몇 번은 도로에 나가봤지만 동승자 없이 운전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핸들만 잡으면 늘 사고와 충돌, 그로 인한 교통 혹은 신체의 마비, 죽음에 대해 떠올렸다. 아무리 연습해도 이제 혼자 운전을 해봐야겠다는 결심보다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만 들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할게요. 공모.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는 그 애의 집 근처 카페에서 그 애를 기다렸다. 호프집에서 이 차를 마치면 내가 늘 택시로 내려주고 손을 흔들던 곳이었다. 너희 집 근처 그 카페야. 이제 퇴사도 했으니까 한 번만 툭 터놓고 만나주지 않을래? 기다릴게. 그 애가 나타났다. 주책맞게 눈물이 나왔다. 맹세컨대 나는 연애하면서도 이런 추태를 부려본 적이 없었다. 미안. 내가 같이 자라고 싶었던 친구들이 다 떠나니까 속상해서 그냥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을까? 그의 한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차장님, 저 차장님은 정말 좋았어요. 반대 방향인데도 늘 택시 같이 타고 저 먼저 여기서 내려주신 것도 고마웠어요, 차장님. 차장님, 저 전문직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거기서는 미래가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니. 내 미래가 될 수 없었던 내가 죄송하지.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자신이 있었다. 나는 내게 찾아온 마지막 아기새를 날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잘하고 있나요, 팀장님? 다음 작품 읽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요즘 자주 하는 종류의 생각이 있는데 또 그 생각을 하게 된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말하자면 이런 것들. 어떤 착한 사람이 나를 납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로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 두 팔을 등 뒤에서 묶고 극세사로 만든 보송보송한 안대로 내 눈을 가리고 하얀 봉고차에 태운 다음 내가 모르는 곳, 나를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 줬으면. 그래서 딱 한 달만 날 가뒀다가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은 것들. 혹은 큰 길을 건널 때 작고 귀여운 노란색 폭스바겐 비틀이 나를 경쾌하게 탁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살짝만 다쳤으면, 이를테면 팔만 똑, 다리만 똑, 예쁘게 실금만 갔으면, 그래서 다시 예쁘게 붙을 때까지 딱 2달만 깁스하고 누워있으면서 누군가 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닦아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겨울잠을 자고 싶다는 그런 생각. 의식이 아득하게 흐려지면서 그런 생각들에 또다시 사로잡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거 좀 슬프네요. 다음 작품 읽겠습니다. 달까지 가자. 나는 분명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전보다 3개쯤의 나은 점과 1개쯤의 별로인 점이 있는 곳으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결국 2개쯤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셈이었다. 비단 주거 공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그랬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한 살 더 먹을수록 늘 전보다는 조금 나았고 또 동시에 조금 별로였다. 마치 서투른 박음질 같았다. 전진과 뒷걸음질을 반복했지만 그나마 앞으로 나아갈 땐 한 땀, 뒤로 돌아갈 땐 반 땀이어서 그래도 제자리 걸음만은 아닌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아주 조금씩 천천히 서서히 차츰차츰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뿐이었다. 이런 식의 박음질이 더는 지겨웠다. 나는 그냥 부스터 같은 걸 달아서 한 번에 치솟고 싶었다. 점프하고 싶었다. 뛰어오르고 싶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고 상상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조차 염원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것이 내 눈앞에 번쩍이며 펼쳐져 있었다. 죄. 마주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원해왔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잘하고 있나요? 다음 작품 읽겠습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 사실 회사에서 물어본 적이 있다. 거북이 아래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케빈의 한숨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서 찰나의 순간만큼 짧게 운 적이 있었다.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던 순간이었다. 문을 탕 하고 걷어차는 순간 와륵 눈물이 났고 그게 다였지만 그걸 두고 울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 작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탐펠의 공항. 애써 다 털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내 안 어딘가에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고 떼어내도 끈적이며 남아있는 날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 내가 그것을 다시 꺼내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꺼내서 마주하게 되더라도 차마 똑바로 바라보기는 힘들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네, 지금까지 장류진이었습니다. 이번 저의 두 번째 소설집 연수 많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면 되나요? 도서명 연수. 저자 장유진. 출판사 창비. 여러분, 1번 혹시 수포자입니까? 2번 그리고 과학 포기자입니까? 3번 코사인을 코스라고 읽습니까? 4번 세타를 번데기라고 생각합니까? 5번 그냥 문과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포자의 과포자, 코사인을 코스라고 읽고 베타를 번데기라고 생각하며 문과 출신인 편집자 모씨도 쉽게 이해한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척이 딱 좋은 단위, 원소, 수식 한 페이지에 하나씩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두고두고 써먹는 단위, 원소, 수식. 예제 1번 1리터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10cm 곱하기 10cm 곱하기 10cm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예제 2번 SPF 자외선 차단 지수 값을 읽는 법. 햇볕에 타기까지 20분 걸리는 사람이 SPF 6인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20 곱하기 6은 120, 즉 2시간은 안심. 일상적인 외출은 SPF 5, 전후, 야외 스포츠는 SPF 7에서 18 정도. 예제 3번 내시경 검사 때 마시는 원소? X선을 잘 통과시키지 않고 위액에 분해되지 않아 안전함. 단, 맛은 우액. 예제 4번 담배 연기의 방사능이?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 가운데 방사능이 강해 독성도 최고 강함.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늘 있음. 바로 담배 연기 속에.
예제 5번 삼각형의 공식 기억하나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과 높이를 긴 변과 짧은 변으로 한 직사각형으로 생각해보자. 뒤집히면 직사각형이 된다. A를 밑변으로 하면 구하기 쉽다. 예제 6번 사람으로 치면 우리 개는 몇 살? 대형견의 나이는? 소형견의 나이는? 예제 7번 나의 시급은 얼마일까? 연봉 나누기 2천은 시급. 예제 8번 알고 있는 기호는 몇 개? 세타, 이중 계승, 원주율, 각, 적분, 속한다, 비례, 부분 집합. 우리에게 평생 지식이 될 세상의 모든 것을 측정하는 척도인 단위부터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원소의 세계, 그리고 일상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수학식, 생활식, 과학식, 경제식 등 다양한 수식까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도서명, 아는 척에 딱 좋은 단위, 원소, 수식. 저자 나이스크, 출판사 미메시스. 이 차 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유럽. 1933년 2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24명의 신사가 비밀 회동을 했다. 크루프, 오펠, 지멘스. 여기 모인 24명은 독일 산업과 금융을 움직이는 쟁쟁한 거물들이다. 똑같은 고급 정장, 구두, 모자. 그들은 금태두른 시가를 피우며 차분하게 기다린다. 우아한 가든 파티가 시작되는 장면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한 사람, 히틀러가 등장한다. 히틀러는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냥한 모습으로 한 사람에게 힘찬 악수와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30분가량 힘주어 연설한다. 히틀러가 나가자 괴링이 발언권을 잡고 곧 뒤쓸 선거를 거론한다. 선거 유세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나치당은 수중에 한 푼도 없다. 이 순간 누군가가 소리친다. 자, 신사 여러분, 모금함으로. 신사들은 곧바로 수천 마르크에서 100만 마르크에 이르는 거액을 쾌척한다. 몇 년 후 2차 대전이 발발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탐욕스러웠던 전쟁. 얼핏 사소해 보이는 역사의 순간들. 그러나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그날의 이야기. 2017년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 곤쿠르상 수상작. 전 세계 언론의 극찬.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언론사 슈피겔. 얇지만 강력한 한 권의 책. 언론사 포린 폴리시. 이 책의 힘은 그 단순성에 있다. 언론사 르몽드.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언론사 엘문도. 굳어있는 역사의 사진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언론사 렉스프레스. 에리크 비아르의 글은 맑고 통렬하며 가차없다. 언론사 텔레라마. 현재 우리의 민주사회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 언론사 슈피겔. 소심한 겁쟁이들이 어떻게 나치의 승리로 가는 길을 닦았는지 보여준다. 언론사 파리마치. 도서명 그날의 비밀. 저자 에리크 비아르. 출판사 열린 책들.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